대한민국 서울, 한 미국인 여성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다는데요. 이 미국인 여성은 한국에서 오래 살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려는 걸까요? 한국 생활이 별로였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사라 씨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이고 제 특별한 친구 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둘 다 캠퍼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진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우리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배우와 예쁜 여배우가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진은 한국 스타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조용하고 진지했고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다녔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체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제가 시간을 잘 지키고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그가 긴장을 푸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우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우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외에 점심을 먹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주말에 영화를 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대학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가 진짜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과 친구가 되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 진의 성장 경험 등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말과 예절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진은 제가 실수를 해도 항상 인내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는 단순한 드라마 속 한국이 자신이 잘하고 사랑했던 복잡한 실제,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듣고 배우지 않고 그의 삶과 문화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이 저에게 사람에 대한 가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대학 근처 범죄와 빈곤이 많은 지역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작은 가게 앞에서 한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 믿지 못하는 듯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가게에서 나와 화를 내며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 가게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큰 목소리와 환한 몸짓에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들어왔던 아시아 갱단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만 떠올랐어요. 위험에 처할까봐 저는 진의 팔을 붙잡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상황이 금방 나빠질 수 있어요. 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은 부드럽게 저를 옆으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며 진정시키는 제스처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화난 남자와 의심스러운 여자에게 몇 분 동안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진은 그들이 긴장을 풀고 약간의 미소까지 짓게 만들었어요.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진은 제가 여전히 그 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조용한 벤치에 앉자고 제안하며 저를 향해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말해주었어요. 사라, 가정이 뭔지 알아요?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믿음이에요. 길거리에서 그 남자를 보고 무서움을 느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가정을 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한 거예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시아인이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범죄와 갱단에 대한 생각들만 떠올랐어요. 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외모나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집단에 대한 가정을 하곤 해요. 진과 친구가 되면서 저는 미디어의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제 자신의 편견과 오해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은 표면을 넘어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아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진 덕분에 차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열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은 외모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편견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제 불안을 마주한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훈 중 하나인 고정관념이 아닌 인간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자원봉사를 계속하면서 진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정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시각에 대한 교훈을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대하는 제 반응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제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진으로부터 자신의 인생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을 만나기 전에는 얄팍한 모습만 보았었거든요. 봉사활동이 끝난 어느 날 진과 저는 음식을 사러 들렀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진에게 때때로 힘들었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진은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걸었던 엄격한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진은 장남이 특히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성공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완벽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기대에 시달려 힘들 때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가족의 역동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한국 문화에도 미국 문화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전통이 있는 동시에 결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이 언젠가 한국에서 자신의 진보적인 학교를 열어 자신의 딱딱한 어린 시절과는 다른 교육 방식을 시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비현실적인 사회적 압박이나 비교보다는 창의력 향상에 중점을 둔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말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죠. 저는 진에게 그가 훌륭하고 이해심 많은 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비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의 꿈에 점점 더 공감하고 그의 친절한 마음씨에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의 차이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는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강한 유대감들이 형성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진은 갑자기 긴장한 듯이 어두워졌으니 캠퍼스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가볍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는 제가 강인한 미국 소녀라는 걸 몰랐던 것일까요? 제가 장난삼아 그의 팔을 가볍게 치자 진은 고개를 저었고 결국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양보했습니다. 성역할과 고정관념에 대한 제 인식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무서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은 제 가정을 다시 한번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과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조용한 가로수 길을 걸으며 웃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졌어요. 기분이 들떠서 저는 장난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 이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우리 사이에 새롭고 설레는 에너지를 즐겼어요. 우리가 모퉁이를 돌 때쯤 한 무리의 남자 대학생들이 술집에서 시끄럽게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4명은 스포츠팀 재킷을 입고 맥주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섹시 마마, 오늘 밤 진짜 남자들과 파티할래요?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비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어붙었어요. 진의 손을 재빨리 떨어뜨리자 부끄러움이 뺨을 불켰습니다. 제 옆에서 진이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손을 맞잡은 것을 알아차린 남자 한 명이 큰 소리로 아니면 여기서 동양인 남자아이 장난감과 파티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친구들이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와 진의 날씬한 몸매를 바라보며 음란한 말을 계속하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우릴 좀 내버려둬요. 저는 화를 내며 더 이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진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침착한 눈빛으로 취객들을 바라보며 저항했습니다. 진의 무반응에 짜증이 난 주동자는 달려들어 진의 가슴을 세게 밀었고 진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터프하지 않나, 가라테 키드. 진이 조용히 몸을 바로 세우자 일행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비뚤어진 안경을 고쳐 쓰고서 위험 있는 자세로 서 있었어요. 진이 그들의 폭력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뭔지 모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덩치 큰 리더에게 직접 다가가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감히 그한테 손대지 마. 이 무식한 쓰레기야. 저는 뜨겁게 외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멍청이를 진에게서 거칠게 밀쳐냈어요. 방심하고 있던 그는 뒤로 휘청거리며 친구들을 향해 넘어졌고 친구들은 도미노처럼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진의 손을 붙잡고 저는 뛰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빅토리아풍의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어두운 블록 몇 개를 내려갔고 마침내 두 현관 사이의 그림자 속으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갔어요.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다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잦아들 때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진이 나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면서 부끄러움이 다시 몰려왔어요. 진은 나의 경솔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제력을 잃은 제 모습이 부끄러워 저는 더듬거리며 진, 내 추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망친 것이 두려워 진의 어둡고 차분한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저는 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웃음, 제 안에서 깨어났던 보호 본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도 저희의 우정의 변화를 느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수줍은 미소와 가볍게 손을 마주하는 일이 저희의 관계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단지를 만들던 중 진이 제 웃음소리가 좋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이 솟아오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의 학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난 어느 황금 같은 저녁, 용기를 내어 진을 향해 하루 종일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친구 이상으로요? 진의 얼굴에 놀라움, 혼란스러움, 그리고 마침내 행복감이 번지는 표정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살아. 정말 좋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기뻐했어요. 진이 순간적으로 놀라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긴장을 풀고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금요일 밤 시내의 아늑한 한식당에서 특별한 저녁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무슨 옷을 입을지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꺼낼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진과의 데이트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자 저는 흥분과 긴장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과 진정한 1대1 시간을 보낼 날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저녁을 위해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한국의 풍경을 그린 아름다운 벽화 근처에서 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위해 직접 뻗은 꽃을 손에 들고 있는 그의 멋진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 저녁 식사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면서 우리는 꿈과 신념, 그리고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이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드러낼수록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드는 것을 느꼈고 밤이 끝날 무렵에는 제 모든 기대를 다시 한번 뒤집어버릴 놀라운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진과 나는 밤이 끝나기를 원치 않아 식당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수줍게 그에게 꽃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자신의 많은 것을 나눠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그가 저에게 키스할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은 제가 심호흡을 하는 것을 지켜본 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라, 지난 몇 달 동안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저에게 매우 특별했어요. 당신을 정말 아끼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라고 숨을 내쉬면서 희망이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슬픔을 발견했어요. 당신은 제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 이상으로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한국에 있어요. 저희 가족, 저희 할 일. 이번 학기가 끝나면 당신과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만큼이나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커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에게 빠져드는데 집중하느라 이곳에서의 시간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한 몇 달 동안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당신은 제가 더 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진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애정에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과 더 이상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다가온 이별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뒤로 물러나 눈물을 훔치면서 진에게 떨리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해요. 친한 친구로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도 많은 것을 의미했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가슴에 멍이 들었지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희 우정은 제 남은 인생 내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희의 길은 갈라지게 되겠지만 진이 제게 준 인식과 가정에 대한 교훈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남은 학기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진과 저는 여전히 최대한 많이 어울리며 나란히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미래나 감정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저 마지막 날을 함께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교대 근무가 끝나고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위해 긴 산책을 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노을 앞에서 저는 마침내 둘 다 피했던 주제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픈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꽃이 만발한 나무 옆에서 잠시 멈춰 선 채로 저는 진에게 고개를 돌렸고 섬세한 꽃이 피 꿈결처럼 흩날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고정관념이나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말했을 때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당신과 함께 웃고 제 목소리는 아직 흘리지 않은 눈물로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가 더 친절하고 더 현명하고 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어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진의 눈도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고 배려심과 열정이 넘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걸 바꾸지 못하게 해요. 그는 잊을 수 없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외우듯 저를 안고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저희는 진의 짐을 챙기기 위해 기숙사로 걸어가면서 잠시 손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음악이 무거운 정적을 채웠어요. 출국 게이트에서 우리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 순간을 치열하게 붙잡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서는 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이제야 부끄러움 없이 흘렀습니다. 진을 보며 슬픔이 잠시나마 가라앉았었어요. 그가 준 용기와 연민, 열린 마음이라는 선물은 앞으로의 외로운 날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비록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진은 제 마음속 깊이 살아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제가 무지와 두려움, 가정에 직면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저를 부드럽게 꾸짖고 인도해 주었어요. 진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 즉 고정관념이 아닌 진정한 눈을 뜨고 인간의 정신을 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진은 저에게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국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정말 다들 너무해.
내가 영국인 피가 섞여서 그런 거야. 한 영국인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쩌다가 한국에 와서 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인이었던 메리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런던의 한 외진 곳에 있는 작고 비좁은 아파트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제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외로움과 방임의 나날처럼 끝없이 펼쳐진 회색 하늘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두 가정은 문화와 기대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저에게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8살 때 그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고 끔찍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제 곁을 떠나셨죠. 경찰이 우리를 찾아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경찰들의 얼굴은 암울했지만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지 애써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로 제 어린 시절은 끝이 났어요. 저는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면 이모는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모에게 저는 잊고 싶은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고 이모는 저를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모의 집에서는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파트는 집이라 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밝았던 벽은 이제 벗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장난감과 웃음소리는 침묵과 그림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말을 걸면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꿰뚫었습니다. 학교도 탈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옷은 종종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자비하게 저를 놀려댔고 그들의 말은 학교, 종이 울린 후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종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못했던 저의 혼혈 유산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모는 슬픔과 괴로움의 세계에 빠져 제가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어요. 저는 여기저기서 음식 조각을 주워 먹으며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웠지만 배고픔은 끊임없이 저를 갉아먹고 약화시키는 동반자였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난방이 거의 되지 않는 아파트는 겨울이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리고 온기를 찾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얇은 벽 사이로 들리는 이모의 흐느끼는 소리에 쫓겨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방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키가 작았고 얼굴은 너무 말랐으며 초췌한 얼굴에 눈은 너무 커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9살이 되었을 때 제 세상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이모가 저를 버렸어요. 어느 날 이모는 저를 텅 빈 적막한 아파트에 혼자 남겨두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며칠이 몇 주가 되어도 이모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당국이 개입했고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고아원의 크고 위풍당당한 문을 들어서면서 제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고아원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곳이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벽은 헐벗고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다른 아이들은 유령처럼 복도를 떠돌아다니며 각자의 슬픈 사연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아원 직원들은 엄격하고 무심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말은 거칠었습니다. 저는 금방 혼자 있고 아이들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들과 달랐고 그래서 표적이 되었죠. 다른 아이들은 저를 놀려대고 밀치고 어울리려는 제 시도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는 영국인으로 느껴졌고 영국인들에게는 한국인으로 느껴졌겠죠.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출생에 대해서도 저는 원망을 했습니다. 매일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이게 내 삶인지 궁금해하곤 했죠. 왜 나는 버려진 걸까? 나는 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들은 저를 괴롭혔고 꿈속에서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기억도 나지 않는 땅, 제 일부였던 땅에서 한 가족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아이라고 부를 아이를 찾고 있었죠. 고아원에서의 불행한 나날은 런던의 하늘을 닮은 단조로운 회색빛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부가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온화하고 눈빛은 수색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씨 부부를 처음 본 순간이 기억납니다. 칙한 고아원에서 흑백 사진 속 한 컷의 컬러처럼 눈에 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온화했으며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동정이나 경멸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소개하며 저의 혼혈과 비극적인 과거에 대해 조용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전시품이 된 기분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족이 필요한 어린 소녀인 저를 보았을 뿐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를 쳐다보던 그들은
제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씨는 낯설지만 제 귀에는 익숙한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통역을 했는데 영어 악센트가 있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랑 새로운 가족이 되지 않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 가족이라고요? 한국에서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제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명해야 할 서류와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매일 김 씨 부부는 저를 찾아왔고 그들의 존재는 우울한 세상의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설마 법적으로 잘 못 되는 거 아닌가? 못 가게 되는 건 아닌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작은 장신구, 책, 한국 사진 등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물 하나하나가 제가 곧 만나게 될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과거를 뒤로 한 채 고아원을 떠나 런던을 떠나야 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몇 가지 소지품을 챙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그리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익숙한 일상이 나름대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흐릿했습니다. 제 집이자 감옥이었던 런던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묘한 애석함이 느껴졌지만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한 설렘이 더 강했습니다. 공항은 고아원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김 여사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든든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번화한 거리, 산과 강, 풍요롭고 활기찬 문화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비행기는 하늘로 치솟았고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런던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은 길었고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꿈속에서 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공기는 낯설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인파 사이로 저를 안내해 주었고 그분들의 존재는 혼돈 속에서 위안을 주는 상수였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매혹적이었어요. 우중충한 런던의 도로는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네온사인이 사방에서 깜빡이고 사람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건물은 더 높고 불빛은 더 밝았으며 공기는 길거리 음식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색다른 향기를 풍겼습니다. 김 씨 부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미닫이문과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마당 정원이 있는 한국의 집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아늑한 공간인 제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새 집, 새 나라에서 새 침대에 누워 제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런던 고아원에 잊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한국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소녀 메리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소리의 교향곡과 은은한 요리 냄새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조심스럽게 탐험하듯 발끝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김 씨 집은 유물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이제 그 일부가 된 유구한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전에 본 적 없는 다양한 요리들로 차려졌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하며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것을 김 여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지켜보셨습니다. 고아원의 밋밋한 식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식사가 일종의 축제이자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 선생님은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 곳을 가리키며 이야기와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매혹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심장박동이 있는 살아 숨쉬는 실체였습니다. 제 일상은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외국인 학생이었던 현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큰 벽이었지만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친절해서 종종 단어와 문장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지만 그곳에는 저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제 정체성의 한 조각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관습과 전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중하게 절하는 법과 차 만드는 법을 배웠고 한국 문화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처음 입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단순히 한복을 입은 소녀가 아니라 두 세계,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웅장한 건축물이 있는 고궁, 물건이 넘쳐나는 번화한 시장, 사람들이 모여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고요한 공원 등 서울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각 장소는 한국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고 날이 갈수록
그 그림은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따뜻함과 환대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고, 김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 가도 저를 대화에 끼워주곤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축제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형형색색으로 물들었고 음악은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체감, 기쁨의 공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었고 처음으로 저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국 예술과 문학에 대한 사랑도 발견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뒤적거리며 사랑, 상실, 용기, 자연계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와 시에 빠져들곤 했죠. 마치 제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한 것 같았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이야기를 한국인의 삶의 구조 속에 엮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런던에서 온 소녀가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회복 탄력성, 변화를 수용하는 데서 오는 힘,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런던을 떠날 때부터 저를 따라다녔던 두려움과 불안감은 점점 사라지고 소속감과 목적의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경험을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교훈, 새로운 기쁨,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어요.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처럼 과거의 잔재를 벗어던지고 서서히 변화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소리로 뒤섞여 있던 한국어는 제 귀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외국어였던 한국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자신감 있게 한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비틀거림 없이 한국어로 완전한 대화를 나눴을 때 김씨 부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자부심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었고 새로운 조국과의 유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학교는 새로운 발견과 우정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반 친구들이 제 친구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 런던 생활에 매료되었고 저도 그들의 한국 경험에 똑같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해준 문화 교류였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예술에 대한 열정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예술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 서예에는 어떤 우아함과 절제미가 있어서 도전적이면서도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붓을 한 획 한 획 쓸 때마다 명상이었고 문화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저에게 한식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요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이자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맛은 대담하고 새롭고 요리하는 동안 한국의 일부가 제 존재에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을 자주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을 경험했습니다. 제 변화는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강해졌습니다. 런던에서 몇 년 동안의 방치가 흔적을 남겼지만 서울에서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보살핌, 사랑스러운 환경이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간신히 알아본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종종 저를 데리고 서울 시내를 산책하며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사찰을 방문하고 번화한 시장을 거닐고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저는 회복력이 강하고 자랑스러우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김 씨 가족과 함께 한국의 추수축제인 추석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을 기리며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음식 준비를 돕고 제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 공동체 의식, 생명에 대한 경축 등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날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은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풍성하고 다채로운 색감의 천으로 엮어내는 실타래처럼 활기찬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것, 런던의 거리, 내가 알던 삶을 그리워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서울에서 찾은 사랑과 소속감에 가려져 찰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저를 포용하는 집, 저를 사랑하는 가족, 제 영혼과 공명하는 문화를 찾았습니다. 성인의 문턱에 서서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돌아보니 엄청난 감사를 느꼈습니다. 런던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던 소녀의 모습은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리듬과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과거와 다시 연결되고 싶고 제 여정이 시작된 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런던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고 지금은 꿈처럼 느껴지는 과거의 풍경이었습니다. 설렘과 불안감, 향수와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압도적인 느낌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런던의 광경, 소리, 냄새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런던은 이제 제 이야기의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놀던 공원, 과자를 사 먹던 코너 가게, 낯설게 느껴지던 학교 운동장까지.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덜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모든 광경은 제가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암울한 시절을 보냈던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많은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삭막하고 위압적인 건물은 변함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그곳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때 저를 집어삼켰던 상처와 외로움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런던의 메리가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사연을 가진 서울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때 이방인처럼 느껴지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호기심과 존경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어떻게 다름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역사적인 랜드마크, 다양한 사람들. 런던은 문화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번잡함 속에서 저는 이곳이 더 이상 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몇 명의 오랜 지인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장하고 변화된 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제 경험과 저를 포용해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걸어온 여정과 서울에서 쌓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심오한 순간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과거의 속삭임 속에서 저는 부모님께 제 삶에 대해 어린 딸을 전 세계로 데려가 자신감 있고 교양 있는 젊은 여성으로 키워낸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분들은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의 유산은 제가 선택한 선택과 제가 스스로 개척한 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물리적 여행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과거를 이해하고 제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감사하는 성찰의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추억이 담긴 런던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지만 서울은 제 마음이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은 곳이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이 저 멀리 사라지는 순간 저는 깊은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곳, 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어디로 가는지를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 경계를 넘어설 때 삶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 그 이상을 찾았습니다. 제 영혼을 울리는 문화,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가족, 열정과 추진력으로 가득 찬 목표의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포용력은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제가 몰랐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카타르 도하의 한식당입니다. 그런데 한식당 앞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출입 금지도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아니 한국이 카타르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한국인 출입 금지란 거 몰라? 말귀 못 알아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루라고 합니다. 저는 한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맛, 향신료, 모든 것이 한 접시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 정말 맛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제 한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저축한 돈으로 카타르 도하에 작고 귀여운 한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도하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죠. 제 작은 식당은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식당은 한식 뷔페였어요. 정해진 가격으로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죠. 김치, 콩나물, 어묵과 같은 한국식 반찬도 추가 비용으로 제공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이 지역에 머무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죠. 처음엔 제가 좋아하는 한식을 새로운 손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각 요리가 무엇인지, 재료와 맛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자기네 문화권 밖의 사람이 시간을 내서 자기네 음식에 대해 배우고
제대로 알려준다는 것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멋진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누가 뷔페 요금을 지불했는지, 누가 지불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일부 한국인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들어와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식사하기 전에 계산을 해달라고 친절하게 부탁해도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음식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인내심과 이해를 구하는 제 호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례한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국인 손님은 요리를 가리키며 이건 진짜 한식이 아니야. 맛이 다 틀렸어라고 말하곤 했죠. 한국 셰프와 요리책을 보고 배웠는데도 제가 만든 모든 요리를 비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제 꿈은 어떻게 된 걸까? 왜 한국인 손님들은 저렇게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걸까? 한때는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동경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노만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인 손님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제 요리 실력을 모욕하고 다른 손님들을 협박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갔고 한국인 손님들 사이에서 형성된 폭도, 정신을 상대하고 싶어하는 비한국인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식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던 한국인 손님 몇 명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 동포들이 그렇게 못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원래 그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수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도 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다른 손님들 대부분은 적대적인 환경을 피해 결국 갈기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식당을 사실상 망쳐놓은 셈이었죠. 오랫동안 한국 식당에 발을 들여놓거나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국말만 들어도 움찔했죠.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때 동경했던 문화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제 친구 니디암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경험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번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국인은 업계 전반에 걸쳐 평판이 상당히 나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무례하고 까다로우며 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너 몰라? 니디암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심지어 일부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인 손님을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다니깐.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끔찍할까? 니디암은 이어서 한국인들이 청구서 지불을 거부하고 기물을 파손할 거라고 저주했죠. 그리고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지. 니디암은 격분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두 훔칩니다. 은식기, 수건, 예술품, 뭐든 다 훔칩니다. 심지어 벽에서 TV를 뜯어내기도 한다니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믿을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국민 전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황당해 보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기물 파손, 심지어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까지 한국인을 고발하는 게시물로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한 바이럴 영상에서는 한 무리의 한국인 남성이 코니슈에서 현지 여성을 성희롱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역겨운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유적지를 훼손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의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대 유적지의 보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스프레이 페인팅을 했다는 거죠.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한 카타르 여성은 저에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땅에 버리는 걸 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요. 우리나라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아시안컵 기간 동안 더 많은 쓰레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인정할게요. 그리고 버려진 한국산 포장재를 보면 한국인이 주범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전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가 끓어오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와키프에서 한 한국인 가족이 과일 노점상에게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카트 쪽으로 밀치며 공짜 과일을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상인이 정중히 거절하자 아버지는 바나나를 한 알음 집어들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상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용해 도둑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다니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사라졌습니다. 분명 문제는 사과 몇 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행위를 조장하는 문화 자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에게 끔찍한 대우를 받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식당 문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제 한식당에서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제 꿈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정의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통 한식당에서 한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내며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제 정책을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하며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고집스럽게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무례함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지인들은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카타르 친구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더 이상 무례한 한국인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제 결정이 더욱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식당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더 이상 한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골치 아픈 일 없이 중국집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 내내 화를 내며 작은 식당에서 한국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김치 항아리를 박스 포장하고 한국 미술품을 떼어내고 벽을 다시 칠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음식과 작별을 고하는 것이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 흔적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는데 뒷문에서 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한국인들일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심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문 닫았어요. 저는 그에게 나가라고 말할 준비를 하며 한국말로 대꾸했습니다. 문 닫은 건 알지만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막차를 놓쳤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안전하게 기다릴 곳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웃으며 영어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당신네 한국인들은 당신을 금지한다고 내 식당을 더 파손하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에서 번역 앱을 꺼냈다. 제 말을 읽은 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할 뿐이라고 약속할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발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나는 갈등을 느끼며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례하게 굴었는데 이 한국인 남자는 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걸까? 자세히 보니 그의 눈에서 진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그를 들여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분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이름은 루루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그를 테스트하면서 물었는데요. 예상치도 못했죠. 고마워요, 루루.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민혁이에요. 전 민혁이를 테이블에 앉히면서 유심히 지켜봤지만 그는 약속을 정말 지키더라고요. 그는 지친 듯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민혁이가 다시 말을 꺼냈다. 루루, 정말 한국인을 다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경직된 표정을 지으며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순수함의 눈빛을 발견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무례함, 괴롭힘, 기물 파손, 한식당의 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민혁 씨는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인은 예의범절을 정말 1순위로 중요시해요. 전 세계도 그건 아는 사실이죠. 한국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요. 저는 역시 한국인들은 남탓 돌리기 장인이구나 싶어서 어이없어서 코웃음만 쳤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둘씩 같이 보니까 제가 한국인이라 생각했던 사건 몇몇도 실제로는 한국인인 척했던 중국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말 분노가 솟구쳐 올랐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죠. 중국인들은 정말 야비하다고 생각되었죠. 그 다음날부터 저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민혁 씨 말 그대로 중국인이었죠. 그들은 단지 언어와 문화를 아는 척하면서 제가 치워야 할 것들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어눌한 발음과 무례한 몸짓 등 미묘한 부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진짜 한국인은 항상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관대했어요. 이 사기꾼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무례한 놈들이 내가 사랑했던 친절하고 따뜻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얼룩지고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중국 이민자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그들이 고난과 가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누리는 혜택과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들에게서 배우고 예의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더럽고 불안해하며 퉁명스러운 노동자 계급 억양으로 한국말을 하는 손님은 가짜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죠.
침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들이 떠날 때면 안도감을 느꼈죠. 진짜 한국인이 들어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옷차림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들은 배려하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팁도 넉넉하게 남겼습니다. 진짜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품격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차제 작은 식당은 친절한 한국인들이 편히 쉬고 서로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썽꾸러기 중국인들이 가끔씩 찾아왔지만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한국인들에게서 배워서 좀 더 세련되게 변하겠지. 그리고 저는 중국이 심각한 모방국이라는 것조차 알게 되었죠. 이미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그죠? 중국은 기술을 훔치고 디자이너 가방에서 새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값싼 모조품을 만들어요. 창의성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만 도용합니다. 정말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가짜 제품의 끔찍한 품질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친구에게 셰인과 다른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한 옷들이 몇 번 입고 나면 다 망가졌다고 말했어요. 최악의 일회용 패션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죠. 중국의 공장들은 거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역겨울 정도로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유독성 스모그에 완전히 휩싸인 중국 도시의 항공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을 중독시키는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석탄 연소와 화학물질이 강에 버려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중국의 환경보호 부족이 지구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큰 민폐를 끼쳤잖아요. 말로 하기에는 뭐하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한동안 바깥에는 얼씬도 못했죠. 저도 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어요. 한참 청춘인데 정말 중국이 밉네요.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과학 실험 때문에 이딴 게 다 생겼다고 저는 믿어요. 몇 년 동안 중국의 무모한 과학 실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고집스럽고 사과하지 않는 배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후를 파괴하고 세계 무역에서 속임수를 쓰고 자국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중국 지도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운동장의 불량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정말 화가 나요. 그래도 이제서야 아니 이제라도 이 모든 행위들이 한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인 위장한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쁠 따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민혁이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정말 민혁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몰랐겠죠. 그 사람들은 워낙 치밀하고 또 찌질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유럽 국가나 어느 해외여행을 가시거든 그게 명의의 한국인인지 아니면 가짜 위장 한국인인지 꼭 알아보셔야 해요. 그럼 안녕.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